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의 강제성 관련 표현을 희석한 초등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독도에 대해선 일본 고유 영토, 한국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탑재 가능한 전술핵 탄도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기하 90쪽으로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8% 증가한 670조 원 규모로 편성하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노조 보조금 예산은 삭감하고 초저출산, 초고령화 대응 예산은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5.18 유가족에게 사죄하기 위해 귀국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공항에서 체포돼 마약 혐의와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5.18 유가족들은 전 씨의 폭로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며 확인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어 도로에 갇힌 장애를 가진 70대 노인을 경찰이 그대로 지나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노인을 구한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과장될 수도 있고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죠. 일본이 역사 왜곡을 넘어 아예 역사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강제징용에서 강제의 느낌을 희석시켰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심지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날조, 위안부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은 되레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죠. 불역 외교를 하고 왔다는 비난에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말로 응수했던 윤석열 대통령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고정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발표한 뒤에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관련 태도는 미온적이었습니다. 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今もおりますし、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こうした考えであります。 여기에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는 과거사 반성과 더 멀어졌습니다. 징용 표현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일본 사회교과서 점유율 1위 도쿄 서적은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를 강제적으로 동원됐다고 바꿔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징병 표현은 대체로 손을 더 많이 댔습니다. 일부 교과서에서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란 기술은 참여하게 되었거나 지원했다로 수정됐고 아예 징병이란 표현을 뺀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독도에 대해선 일본 교과서 검정심의회가 학생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일본 영토 대신 일본 고유 영토란 표현을 넣고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점을 지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은 2019년 검정 통과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아예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의 어이없는 역사 왜곡을 강력히 항의했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일본을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교과서 검정 발표에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질 듯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총괄공사가 외교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외교부가 일본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구마가이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조현동 1차관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대변인 성명에서는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항의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항의와 유감 표시 등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포함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토 주권 침해 도발과 역사 왜곡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본의 후한무치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적반하장을 어찌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다. 독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시민단체도 일본의 검정교과서 발표에 우려를 표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 한일 관계의 훈풍도 잠시,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이 외교가의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외교 안보팀 안병수 기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서 그런가 좀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예,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은 1982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문부 과학성이 출판사에게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또 출병을 파견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급기야 1997년에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른바 새 영모가 출범해 보수 출판사 후소샤와 손을 잡고 역사 왜곡 교과서 제작에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2001년 8종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무더기로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고 또 2002년부터는 독도 영유권 주장도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2006년 아베 내각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2021년 일본 가그이는 종군과 또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매번 역사 왜곡을 해왔어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었잖아요. 예, 항의는 했었는데요. 네. 그러나 일본의 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또 국내외 시민사회도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중간에 항의 수위를 높인 일도 있는데요. 2001년 최상용 당시 주일 한국 대사와 2008년 권철현 주일 한국 대사를 임시 귀국시켰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넣기로 하면서 반발 표시를 강하게 했습니다. 권 대사는 귀국 직전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일본은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진정성이나 그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혀버리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외교부가 주한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또 비판 성명도 냈습니다. 언론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총괄공사가 현재 대사 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발표 전에 외교부 고위 당국자와 MBN이 통화를 했는데 대응 수준에 대해서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마치 매뉴얼처럼 대응을 한 거죠. 네. 지난해 3월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입니다. 일본이 고교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왜곡을 했는데 외교부는 총괄공사 초치 그리고 비판 성명을 내는 닮은 꼴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뭐 특별히 이번에 더 높은 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외교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예,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외교 문제에 대해 독도, 교과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를 다른 문제와 동일 선상에 놓으면서 해묵은 이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다라는 뜻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치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도 결국은 한국 정부 해봤자 뭐 초치 정도 아닐까 싶은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사태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는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와는 별개로 또 한일 관계 개선과 또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양국 정부 협의체 재가동이 변함없이 추진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또 양국 간 외교안보 협의체 복원, 경제안보 대화, 출범 등 회담 주요 합의 사항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이상이 없다 이 얘기네요. 일본이 역사 왜곡을 멈출 이유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대처가 관심을 끕니다. 안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일본이 이러고 있는 와중에 북한도 한술 거들었습니다. 이번엔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전격 공개한 건데 핵탄두 일련 번호뿐만 아니라 핵탄두 설명문까지 노출시켰습니다. 핵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한 거겠죠.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의 대량 생산도 선언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주변에 직경 50cm, 길이 1m 정도 크기의 포탄 10여 개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화산 31 전술핵 탄두입니다. 사진 속 벽면 액자에는 초대형 방사포나 순항미사일 등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언제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히 준비돼야 한다며 핵무력이 공세적인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핵무기 연구소와 원자력 부문에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당 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이와 함께 북한은 어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표적 상공 500m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일형이 41시간 동안 600km를 자망한 뒤 함경북도 목표 수역에서 수중 폭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투발 수단에다가 탑재할 수 있도록 전술 핵무기를 표준화시켰고 탑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고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탄두 공개에 대해 아직 전력화 여부가 평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성공해야 그 무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그러한 것들이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는 데 이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전됐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은 이렇듯 계속 도발을 감행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원하면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물품을 공급해주겠다고 했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젠 아니다 싶었던 걸까요? 윤 대통령이 북한에 핵이 있는 한 경제적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돈 1원도 못 준다고 못 박은 건데 정치권에서는 북이 7차 핵실험까지 하면 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른바 퍼주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부가 출간할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인권 실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1일 공개되는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종합하는 백서로 2017년 이후 최근 사례가 담길 것으로 보여 국내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나토식 핵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나토식 핵공유란 미국이 나토 회원국인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에 자국 전술 핵폭탄을 배치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핵폭탄을 배치해두는 전략입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에는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어제 한미 해군이 제주 남방 공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했죠. 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자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참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높이만도 지상 23층 아파트 정도로 일명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죠. 권영봉 기자가 니미참에 직접 올라 취재했습니다.
갑판 위에 함재기가 가득 실린 미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 제11 항모강습단이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길이 약 332m, 넓이 약 76m로 축구장의 3배 크기고 높이는 23층 건물에 육박합니다. 승조원 약 6,000명의 F-18 슈퍼호넷 전투기 등 함재기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저는 지금 니미츠함 갑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과 같은 함재기들이 이곳 비행 갑판 위에 대기 중입니다. 니미츠함은 이번 주말 이후 부산을 출항한 뒤 이르면 다음 주 한미일 3국 해상 훈련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We will operate with the JMSDF, the Kaiju Deitai, and the ROC Navy,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for interoperability. 이번 입항으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는 얼마나 위협적인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오늘 북한이 공개한 이 전술 핵탄두 사진, 실제 핵탄두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우선 북한이 공개한 화산 31을 보시면 사람 몸보다 조금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기폭 장치로 추정되는 부분도 보입니다. 직경 50cm, 길이 약 1m 정도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핵탄두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각각 미러볼이나 장구 형태로 크기가 크고 무게는 500에서 650kg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전술 핵탄두, 이게 실제 탄두인지 모형인지 외형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밀도를 할 만큼의 핵실험 숫자가 소형화 자체의 기술 자체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북한이 대대적인 선전에 나선 만큼 핵탄두 소형화에 진전을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위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선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직접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벽에는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 8종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시로 발사해왔던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순항미사일,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으로 추정됩니다. 핵탄두를 이렇게 다양한 무기체계에 실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한 겁니다. 즉 한반도 전역에 동시다발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장을 작게는 하나 정도, 크게는 한 3개 정도 폭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서울역이라든지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전술핵은 1킬로톤 폭탄으로도 반경 10km를 초토화할 수 있는데 서울 광화문에서 강남역의 직선거리가 10km입니다. 네. 북한이 공개한 탄두는 10킬로톤 정도의 위력으로 추정됩니다. 10배네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5킬로톤이었고요. 1킬로톤은 TNT 1,000톤의 위력입니다. 그럼 저거 하나로 그냥 서울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이게 수도권까지 다 끝이네요. 북한이 핵 방화사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북한의 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를 뜻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처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 과학성과 믿음성, 안전성이 엄격히 검증된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핵방아쇠의 정보와 기술 상태를 의뢰하셨습니다. 미국 같은 핵 보유국처럼 핵무기 사용 절차와 전달 체계를 마련됐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핵무기를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은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네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소형 핵탄두의 실제 파괴력을 보여주면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오늘 핵탄두의 모습이 공개된 것도 핵실험 가능성을 높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지난 2016년 3월 핵탄두를 공개한 뒤 9월 5차 핵실험을 했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때도 직전에 탄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핵실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네네. 군 관계자는 한미정보 당국이 북한의 주요 시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뉴스 추적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8% 증가한 약 670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과 노조 보조금 예산은 최대 12조 원까지 줄이고 대신 저출산 고령화나 수출 동력 확보 같은 국가 정책 과제는 예산을 더 확대합니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도 줄인다고 하네요. 안병옥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 편성 지침으로 기본 골격은 건전 재정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670조 원 안팎으로 약자 복지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국방과 치안, 사법 서비스 등의 예산 투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은 대폭 줄입니다. 정치적 논란이 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줄이고 100조 원이 넘는 보조금 관리도 강화하는데 최근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는 40조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부모급여를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돈이 쓰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입니다. 세상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제발 많이만 낳아달라고 정부가 우는 소리를 하고 있죠. 2명은 기본, 적어도 3명은 낳아야 특별한 혜택을 주었었는데 이제는 이 기준이 바뀝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한 만큼 오늘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 민간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공공분양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등 2자녀까지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1. 육아 병행을 돕고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인데 그렇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출산 지원책과 육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하동에 사는 이동민, 김혜옥 부부. 10살과 9살 딸아이에 6살 아들이 있고 3달 후에는 넷째까지 안게 되는 다둥이 부모입니다.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출산지원금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동구는 첫째는 44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일 경우 3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최대 60개월까지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달달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저희 나름대로 적금도 좀 할 수 있고 그 적금하고 난 나머지 돈들은 아이들이 뭐 간식을 조금 더 사줄 수 있다든지 여유 자금이 생긴다는 게 일단 저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점에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린 시기보다는 뭐 초등학생, 그다음 중고등학생이 들어갔을 때 더 돈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원이 갑자기 확 끊겨버린다든지. 전국 지자체가 지난 한 해 뿌린 출산지원금은 5,700억 원. 그럼에도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님들의 일자리, 그리고 교육시설, 또 공동육아센터, 의료시설 등 출산 육아에 필요한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에 모인 아이들이 나무미술놀이에 한창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엄마도 따로 취미활동을 하거나 잠시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은 4년 연속 전국 지자체 중 1위입니다. 비결은 단순히 출산만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부터 출산, 육아, 일자리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뭐 직장인이나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결국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하는 공동육아가 실현될 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정치권 소식 조금 더 깊게 짚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김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적
K-팝 스타죠. 아이돌 블랙핑크가 이번에 국빈 방문 때 공연을 한다고요? 미국 가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 4월 말 예정된 국빈 방문을 기념해 공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 카네기 홀에서 레이디 가가와 협연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2020년에도 레이디 가가와 협업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한미동맹 70년 기념을 주제로 공연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연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방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안보실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교체된 국가안보실의 이문희 외교비서관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건데요.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외교비서관은 미 국빈 방문 일정을 준비하면서 보고 누락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측의 요청에 답을 늦게 조율하는 등의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비서관을 교체했고요. 그 윗선인 김성한 안보실장까지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장 교체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는데 방미 일정이 임박한 만큼 인사 개편을 하더라도 시기는 그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김재원 국내임 수석 최고위원은 한국에서도 좀 말이 많았었는데 또 미국 가서도 강연한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당 차원에서? 네. 이제 논란의 발언은 지난 25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나왔는데요. 우선 이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방문이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극우 성향의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치켜 세운 것인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작심한 듯 SNS에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힌 겁니다. 오늘 김 대표는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하는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 학생 대표단과 밥을 함께 먹으면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요.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등으로 악화된 청년층 민심을 끌어올리려던 참에 이러한 논란이 터지면서 꽤나 당혹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미국 발언 요거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정광훈 목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지지 기반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맨날 실험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보궐선거를 위해서 험지 유세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현장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울산을 시작으로 오늘은 경남 창녕과 경북 구미 등 험지를 방문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대일 굴욕 외교를 주장하며 심판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빨간색만 보면 그냥 막 찍어지고 이러니까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어제 당직 개편을 단행한 이재명 대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본격적으로 힘을 보태며 리더십 회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예, 김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아침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면서 한 말입니다. 5.18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귀국했지만 마약 혐의로 바로 체포된 건데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사를 받고 나서 이웃에게 사과하러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돼 취재진 앞에 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5.18 유족에 대한 사과로 운을 뗐습니다.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전 씨는 2주 전부터 미국에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다 그제 5.18 유가족에게 사죄하겠다며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폭로 도중 인터넷 생방송에서 마약 추적 물질을 복용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로 압송됐습니다. 전 씨는 마약을 했다고 폭로한 지인들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점은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시인했습니다. 방송하면서 직접적으로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저 데려가시고, 병원에서도 치료 기록이 있어서. 그간 폭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스스로 죗값을 받으러 왔다고도 밝혔습니다.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께서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모바일 소변 검사를 진행하고 혐의를 부인한 지인들의 진술 진위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시간까지도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전우원 씨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봅니다. 이시열 기자, 아직 전 씨는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혐의를 다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꽤 오래 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호송차를 타고 이곳으로 호송된 전우원 씨는 이곳에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등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휴식 후 오후부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상 조사가 오늘 내로 끝나는 건 힘들 것 같고 내일 오후는 돼야 끝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 씨가 마약을 거래한 게 아니라 단순히 투약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상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씨 입국을 기다렸던 건 바로 5.18 유가족들이었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앞서 전 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에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광주로 향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전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는 대로 5.18 단체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5.18 기념재단 관계자를 만나고 왔는데 유족들은 전 씨의 폭로가 단순히 우발적이지 않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폭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 유튜브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많은 내용들을 밝혔고 저는 상당히 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족 측은 전 씨 주장들과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을 찾아뵙고 사죄의 말을 전하는 일정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가 깜빡이면 대처가 쉽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장애를 가진 70대 노인이 왕복 7차로 도로 한가운데 갇혀버렸는데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 3명이 노인을 보고도 그냥 다 지나쳐가 버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노인을 결국 시민들이 구해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조도심의 왕복 7차로 도로. 횡단보도 한가운데 한 노인이 오도 가도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겁니다. 노인은 다리가 불편한 듯 서 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차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침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 3명이 노인 바로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노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당시 인근에는 교통사고 등 긴급히 출동해야 할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분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쉽게 납득이 안 갔습니다. 경찰이 지나가자마자 노인은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집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가 없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노인을 돕기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간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교육 강화할 거고요. 경찰법에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퇴근 시간대 승용차가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필 사람이 많은 전통시장이었죠.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시내 한 교차로 앞에서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멈췄는데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강하게 추돌합니다. 승용차는 튕겨나가듯 달려갑니다. 이 차가 돌진한 곳은 전통시장의 축산물 상점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던 손님이 깜짝 놀라 뒷걸음칩니다. 상점 안에 있던 손님과 주인도 재빨리 물러섭니다. 이게 밀리고 여기까지 다 밀렸습니다. 이게 냉장고를 부딪히고 차가 섰어요. 그래서 좀 안 다친 것 같아요. 차가 달려든 인도 위에는 여러 노점상이 있어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여기 장인들 중에서는 나 혼자 있었지.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저는. 겁이 엄청 났죠. 차가 날아오는데. 이 사고로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들, 승용차 운전자 등 19명이 통증을 호소했고 6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기 한 말이죠. 전방 주시 태만이에요.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불이행 해당되죠.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보복 운전은 차량끼리만 하는 게 아니죠. 이번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앞질러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보복 운전을 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까지 위험천만한 운전이 이어졌는데 오토바이엔 번호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터널 진입로입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자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멈춰서는 오토바이. 놀란 차량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서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터널로 진입한 오토바이는 차량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도 발로 땅을 차며 느릿느릿 끌고 갑니다.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진로를 방해합니다. 뒤돌아보고 욕을 하더니 차선으로 바꿔서 제 옆에 붙어가지고 욕을 하고 부딪힐 뻔한 적이 사실 많았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곳까지 무려 3km를 보복 운전하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70여 곳의 CCTV를 분석해 2달여 만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사건 이전 피의자의 동선을 따라갔고 사건 이후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는데 1개월 정도 걸려서 특정을 했고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적을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무면허에다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실으려는 화물차 운전자들. 이건 차량을 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전남 여수에서 차량을 운반하는 화물차 카캐리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행인 5명이 숨지는 사고 때처럼 규정을 초과해 많은 차를 싣고 달리는 겁니다. 슬라이드 구조물을 접지 않고 편체로 달리면 한두 대, 많게는 석 대 더 실을 수 있거든요. 이교욱 기자가 단속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평택항을 오가는 화물차가 주로 이용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차를 올릴 때만 펼치게 돼 있는 슬라이드 위까지 차량을 실어놓은 카캐리어가 단속반에 걸렸습니다. 차를 적차를 했으면은 이 안을 이거 집어넣으셔야죠. 적재 분량으로 해서 벌칙 부과 대상이세요. 이어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화물차가 적발됩니다. 역시 슬라이드까지 차량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입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규모로 봤을 때 SUV와 승용차를 포함해서 총 5대까지만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6대를 실어서 과적으로 단속이 된 겁니다. 이런 과적 차량은 도로 위에 흉기로 돌변해 지난 2021년 7월 전남 여수에서는 5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화물차는 5톤 기준으로 3대까지 승용차를 실을 수 있고 적재 규격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개조 없는 과적은 범칙금이 5만 원에 불과해 기사들은 적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차량을 더 싣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운송료랑 저희가 단가가 안 맞고.
더 많은 차량을 싣기 위해 아예 적재 상하판을 연장하는 불법 개조를 한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자동차나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과적이나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높이되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 보장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대생들 땡땡땡 텅텅. 여기서 땡땡땡이 혹시 비속어인가요? 네, 머리를 뜻하는 비속어인데 사석에서도 잘 안 쓰잖아요, 요새. 네, 이거 혹시 누가 한 말인가요? 서울의 한 사립대 공과대학 수업 중에 강사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선생님이 제자한테 저런 말을 했으면 논란이 될 만하죠. 맞습니다. 문제는요, 발언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건데요. A+ 받아서 뭐 할 거냐, 시집 갈 때 남편한테 보여줄 거냐, 또는 여학생들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 여자들은 농사나 지어라.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이어간 거죠. 저는 지금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 시대에 아직도 그런 교수님이 있다는 게 답답하죠.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다니지 얼마 안 된 신입생으로서 그런 교수님이 있다는 게 좀 충격이었고, 그런 생각을 가진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잊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고 좀 충격을 먹고. 네, 여학생들이 상당히 격분한 것 같은데 남학생이 들어도 분노할 만합니다. 학교 측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빠르게 확산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강사가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며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사의가 아니라 징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 단상에서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KTX 통로 막고 일단 진상 승객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쩝쩝이라는 표현, 뭐 먹을 때 소리,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네. 사진 보면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모자이크 돼 있고 뭐 각도도 그렇고 막 그렇게 잘 안 보여요. 네, KTX 객실 내부 사진입니다. 의자와 의자 사이 바닥에 남녀가 앉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키워드 표현대로 통로를 막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손에 뭐 들고 있잖아요. 쩝쩝이란 키워드가 적은 거죠? 음식물입니다. 예. 지난 26일 밤 9시쯤 강릉행 열차에서 찍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입석 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자리가 나지 않으면 주변에 서서 기다리는 게 입석 손님의 원칙이죠. 그런데 저렇게 소풍하러 온 것처럼 있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오가면서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승무원 제지 따로 없었나요?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었다고 하고요. 객실 밖으로 쫓겨났는데 은근슬쩍 돌아오고 남는 자리 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적반하장이었다고 합니다. 열차 관리자가 여기서 왜 먹느냐고 질문하니까 자리가 불편해서요. 이렇게 태연하게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민폐 진상인데 이렇게 모자이크가 돼 있긴 하지만 형체 봤을 때 젊은 사람 같거든요. 네, 20대 대학생 커플로 추정됩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서로 이런 말도 주고받았다고 하거든요. 눈치 보지 마. 우리도 돈 내고 입석 탔다. 내가 있고 싶은 곳 있어야 하지. 이렇게요. 법을 어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학생들 기본적인 에티켓이 무엇인지조차 생각을 안 한 건 분명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배신의 열매? 이거 뭐 맛있는 줄 알았는데 먹고 보니까 맛이 없었다, 열매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열매면 배신감까지는 들지 않을 겁니다. 실망감 정도? 그런데 지금 다루려는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상 보실까요? 네. 뭐 연말이면 익숙하게 보게 되는 장면이죠. 불우이웃성금 모으는 건데 사랑의 열매인가요? 네, 알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벌이고 있는 성금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후원금 일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좀 불안해지는데. 후원금을 배분해주는 배분위원들에게 갔습니다. 위원 본인에게 간 건 아니고요. 그들이 소속돼 있는 복지시설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시설로 후원금을 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배분위원들이 연관된 그 시설에 돈이 흘러들어가서 문제가 됐다 이거죠? 네, 이해 충돌이죠.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배분위원이 자신이나 친인척 시설에
후원금을 배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긴 겁니다. 몇 명이나 그랬을까요? 그렇게 전달된 액수가 얼마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지난 3년간 총 9명이 연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후원금 8억 7천만 원 정도 잘못 배분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볼까요? 울산에선 A 위원이 2억 원 정도, 세종에선 B 위원이 1억 3천만 원 정도 이해충돌 규정 어겨가면서까지 배분했습니다. 배분 위원들은 해촉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최종 심의 과정에 참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심지어 모금회 측이 자체 감사해서 여러 차례 잡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다시 감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후원금이 정당하지 않게 집행된다면 누가 기부하라고 할까요? 더구나 가장 공신력 있다고 알려진 기부단체에서 이런 일 벌어지다니 안타깝습니다. 재발 방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좋아서 협조한 민간인이 얼마나 될까요? 당시 북한군의 부역, 그러니까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등에 의해 집단 학살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 40여 구가 발굴됐습니다. 군용 전화선을 가리키는 이른바 삐삐선의 양손을 결박당하고 무릎은 꿇은 상태였죠. 유족들은 국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십여 구의 유해가 뒤엉켜 있는 참호소. 한 백골은 팔에 이른바 삐삐선이라 불리는 군용 전화선이 감겨 있고 근처엔 탄피가 떨어져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충남 아산에서 북한군에 부역했다며 경찰과 치안대가 지역 주민을 학살한 현장입니다. 30여 구의 유해가 있던 교통호인데요. 유해 대부분은 이 좁은 공간에서 무릎이 구부러져 있거나 앉은 자세로 발견됐습니다. 그 교통호 안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모습 그대로 감식에 의하면은 20대 후반서부터 40대 초반 정도의 건장하신 그 남자분들. 부역자로 몰려 영문도 모른 채 가족을 잃고 차별을 받아야 했던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안 그리운 날이 없어. 참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꼭 기겨주시고 유가족에게 꼭 돌려주기를 전 바라고 있습니다. 감금됐다 그래서 가니까 이미 구타를 당해서 눈이 한쪽이 빠져나오다시피 남산에 있는 반공 드라마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당시 희생자들이 대부분 가족 단위로 살해된 데다 이후로도 피가해자가 함께 살아 유해 수습과 발굴까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집단 학살된 희생자가 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유해 발굴을 위한 추가 조사와 함께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온몸이 하얀 노루 본 적 있으십니까? 하얀 노루는 고구려 유리왕 설화에도 등장하는 영물로 여겨져 왔는데 강원도 원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 사이로 흰색 동물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계속 주변을 살피는데 자세히 보면 머리에 나뭇가지 같은 작은 뿔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온몸이 흰색인 야생 노루입니다. 뒤로 보이는 저 산이 흰 노루가 출몰한 산입니다. 딱 봐도 작은 동산인데 산은 도로와 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원 원주 도심해안 야산에서 흰 노루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 23일쯤. 신기한 광경에 시민들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놀랬죠. 희귀종이잖아요. 하얀 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른 이게 또 보호해야 되나 싶어서. 흰노루는 고구려 유리왕 설화에도 등장하는 영물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희귀병인 백색증, 이른바 알비노 증후군을 앓는 노루로 추정됩니다. 눈에 잘 띄는 흰몸 때문에 무리에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비노 흰색이다 보니까 집단 내에서 좀 따돌림을 당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밀려왔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노루는 상위 포식자를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어 엽사들의 총구도 피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졌던 흰노루. 시민들은 오래도록 살아남아 보는 이들에게 많은 행운을 안겨주길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고래가 지구 환경을 지킨다는 걸 아십니까? 일생 동안 탄소를 무려 33톤이나 흡수해주거든요. 33톤이면 나무 1000그루가 흡수하는 양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래가 인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년에 한 번꼴로 고래 사체가 떠밀려 왔었지만 이젠 몇 주 간격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뭔지 장동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허리가 기역자 모양으로 꺾인 멸종위기종 참고래. 지난 4일 스페인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참고래가 이렇게 된 이유는 선박과의 충돌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미국 동북부 롱아일랜드 인근 바다에는 집 한 채만한 몸집의 40살 혹등고래가 해안으로 떠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 동부에선 몇 주 간격으로 타박상을 입은 고래 사체가 발견되는데 매년 세계에서 약 2만 마리 정도의 고래가 선박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양 쓰레기도 고래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테이블 위에 수북하게 쌓인 각종 통발과 어망, 비닐봉지들. 지난 1월 말 하와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향유고래의 뱃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No formation of feces, no processing of all of those food items, which is what leads us to believe that there was actually a blockage by the material that you're seeing. 전 세계 바다로 매년 쓰레기 800만 톤이 유입되는데 유엔은 2040년이면 이 쓰레기가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국제기구를 탈퇴하며 상업 폭영을 재개한 일본에선 고래고기 자판기까지 등장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大手のスーパーさんは反捕鯨団体に嫌がらせをされるためにクジラを扱ってくれないんですね。どうしても食べられる場所をもう自分たちで提供しようという思いを込めて出店しています。 현지 언론이 나서 정부 지원 없이는 포경 산업 유지가 어렵고 고래 소비량도 60년대에 비해 99% 줄었다며 고래고기 소비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20년 가까운 협상 끝에 국제사회는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하는 해양 조약에 합의해 고래들도 보호를 받게 됐지만 Good evening-ish, ladies and gentlemen. The ship has reached the shore. 각국 의견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비준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 당분간 고래들의 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9살 초등학생 등 6명이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20대 백인 여성으로 중무장한 채 학교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는데 이 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아침 10시경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 28살 백인 여성이 공격용 소총 2정과 권총을 양손에 들고 학교 1층 연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수업 중인 초등학생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출동한 경찰과 교전 중 사망했습니다. When the officers got to the second level, they saw a shooter, a female, who was firing. The officers engaged her. She was fatally shot by responding police officers. 경찰은 총기 난사로 사망한 9살 초등학생 3명과 선생님과 교직원 3명 등 6명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총격 사건 동기는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범인은 같은 학교 졸업생으로 학교 지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ve also determined there were maps drawn of the school in detail of surveillance, entry points, etc. 당국은 이 초등학교가 교회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하거나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발생한 총기 폭력을 규탄하며 의회의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have to do more to stop gun violence. It's ripping our communities apart, ripping the soul of this nation, ripping at the very soul of the nation. 올해 들어서만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129번째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사건 등 무차별적인 총격 범죄에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Why would God give me a gift to paint ugly and disturbing things? 네덜란드가 낳은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생전엔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한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을 남기고 37년의 짧은 삶을 살다 간 비운의 화가였지만 지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추앙을 받고 있죠. 죽어야 이슈가 될까 고민했다던 고 이우영 작가.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려 오랜 기간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이 작가는 저작권 분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다 세상을 등졌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이 작가는 1,200만 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1년에 80만 원을 지급한 꼴이고 검정 고무신 작품으로 77개의 사업을 했으니 한 사업당 15만 원씩 받은 겁니다. 사실 이런 불공정 계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2022 웹툰 사업체 작가 불공정 계약 실태 조사만 봐도 웹툰 작가의 약 60%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하니까요. 이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 직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 계약을 막겠다면서 법률지원센터 구축 TF를 발족했습니다만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공정위는 9년 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림책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 씨가 1,850만 원밖에 보상받지 못한 게 논란이 되자 출판계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이미 말이죠. 극단적 상황이 터져야 정부와 관계부처가 나서서 호들갑을 떨고 또 그러다 많은 모습을 국민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선진국이 뭡니까? 일이 터진 후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국가 아닐까요? 작가의 예술혼과 창작 열정을 짓밟는 잘못된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K컬처의 성과만 그리고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는 건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떠나 아예 염치가 없는 겁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검정 고무신 비극 누구 탓인가?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는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을까요? 만년 꼴찌 한화가 프로야구 시범 경기를 1위로 마쳤습니다. 기욤, 이정후 등 스타들도 예열을 끝내면서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한화 노시환이 1회 삼성 선발 원태인의 체인지업을 공략해 석점 홈런으로 연결합니다. 1회에만 넉 점을 올린 한화는 19안타로 불방망이를 자랑한 끝에 14대3 대승을 거둡니다. 4연승을 달린 한화는 삼성을 끌어내리고 시범 경기를 1위로 마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3년 연속 최하위에 그쳤던 한화는 타선 집중력이 살아나고 문동주와 김서현 등 강속구 투수들이 제 몫을 하면서 확 달라졌습니다. 남은 준비를 잘 해가지고 꼭 시즌 때에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2개의 홈런을 기록한 지난해 타격 5관왕 키움 이정후는 두산전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규 시즌 개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키움은 이정후와 함께 지난해 다승 2위인 1선발 안우진이 2승을 올리는 등 탄탄한 전력을 보여 지난해 준우승에 머문 한풀이에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디펜딩 챔피언 SSG는 LG를 꺾고 4위로 시범 경기를 마쳤습니다. 프로야구 각 팀 감독과 선수들은 모레 미디어데이에서 토요일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당찬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거리마다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따스하겠지만 출근길에는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경기 파주를 비롯한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전남 구례가 22도까지 치솟는 등 아침과의 기온차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강원과 대전, 대구 등지로는 건조주의보가 또 한 차례 확대 발효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대기는 차츰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낮 동안 서울과 춘천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 5도 정도 높겠고요. 남부 내륙으로는 낮 동안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더욱 따뜻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요. 이번 주말 동안 서울은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